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네. 이번 세션은 내부 통제 및 보조금 관리 고도화인데 뭐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그 은행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뭐 들어봤던 큰 기업들이나 큰 은행에서 자금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뭐 뜨문뜨문 보면 뭔가 이슈가 지금 많다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익법인에 맞는 내부 통제나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통제 개선 부분입니다. 지금 공익법인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법인 설립에 대한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납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기부금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이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정대되고 있다. 근데 그 정대되는 부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뭔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모델로 그러면 내부 통제를 약간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지금 돼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침 감사원에서 최근에 공공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체계를 대폭 체계를 개선을 했고, 지금 보면 그 모델을 인토사이 가버넌스 9100이라고 해서 내부 통제 관리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고, 여기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이해관계자를 보면 정부나 공익성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이 모델을 사실 보면 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 부분에 사용하는 이 내부 통제 모델을 좀 접목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공공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체계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통제 목적, 이 공공 내부 통제의 특징은 내부 통제 목적을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이 공공 책무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공공 책무성이 뭐냐라고 하면 이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서 공정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책무성 이행, 그리고 법규 준수, 이 부분은 잘 아시고, 그리고 자산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법인 운영을 잘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크게 한 4가지 통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공익법인에서 잘 목적을 가지고 아마 이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공익법인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익법인에서 그러면 내부 통제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그러면 부정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 내부 통제에 빗대어서 좀 보면 공공 책무성부터 해서 법규 준수, 그리고 운영, 그리고 자산 보호의 측면으로 보면 이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의 구축 사례, 이 구축 사례는 뭐냐면 공익법인에서 요 7가지를 가지고 우수하게 구축했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책무성 이행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정결 규정을 재정비해서 투명한 의사결정을 프로세스를 구비한다든지, 아니면 공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공시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되면 공공책무성에 대한 이행에 대한 내부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네 가지 목적에 따른 필수적인 통제 활동을 잘 구비하게 되시면 이런 지금 보면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 및 위법 행위가 많이 이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부정 및 위법 행위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발생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주무관청과 국세청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부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검증과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변칙 회계 처리를 통해서 공익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회계 부정의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 재산 자체를 공익 목적 외에 사적으로 유용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 관계자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부당 내부 의뢰,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예산 관리 부분인데, 앞서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이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예산 관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관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보면 세입 예산에 대한 편성을 잘하냐,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총액주의로 일단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총액으로 하지 않고 지금 보면 후원금 수입 예산을 그냥 현금 입금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차감한 걸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내용이고요. 그리고 불용 매각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수입 예산에 미편성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총액을 다 반영해라 라는 부분이 이제 주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의 편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목적 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주요 위반 사례 예시를 보면 몇 개 다수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A 학교법인의 자금을 B 학교법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예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부 통제 개선 방향을 보면 결국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이제 구분해 보면 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후원금, 자부담 등의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빠짐없이 예산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예산의 총계주의를 이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세출 부분은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잘 확립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뭔가 내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세 지침을 제정해서 실무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금관리 부분의 이제 위반 사례인데요. 지금 보면 이 사회복지법인의 국민들이 이제 기부를 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수입 지출 보고서나 수입 지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수입 100, 지출 50을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의 홈택스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 보면 수입 50, 지출 100. 결국은 수입 자체 50을 갖다 과소 계상해서 요 남는 금액을 지출 경비로 허위 계상해 가지고 차액 자금을 50만큼을 부당 유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내부 통제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에 대한 현황 관리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보고 자료 작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회계 담당자 이외에 상위 담당자, 상위 관리자나 아니면 회계 담당자 이외의 담당자가 주무관청 보고 자료와 국세청 신고 자료 간의 주기적인 대사 및 승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법인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무관청 제출 보고서하고 국세청의 공시 자료에 대해서 정보 원천을 일원화하는 자동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를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된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요 부분에 위반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금 집행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익법인에 국민들이 기부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증빙 없는 비용을 계상한다든지 계약이나 약정과 무관한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서 부당하게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슈 사항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집행의 원천, 계약서나 지금 보면 거래 상대방이나 금액 등을 잘 확인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적격 증빙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자금 집행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자가 지출 결의서의 검토 및 승인을 할 때 반드시 계약이나 거래 상대방 금액들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면 자금 집행 후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이 신용카드 전표 등의 정규 영수증과 집행 내역의 지출 경비 상세 내역을 대사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여집니다. 자금 집행 관리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면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기부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에서 이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합니다. 주택을 구매했는데 출연자 자녀한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합니다. 이게 무슨 위반 사례지라고 보면 상정법상에 보면 출연받은 재산 그리고 재산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정여로 봅니다. 그래서 즉시 정여세를 부과하는 이슈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결국은 법인 소유자산의 임대 계약에 대해서 이 관리가 소홀해서 특수관계자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특관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특관자에 대한 현황 정보를 좀 DB화해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사전적인 예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외부 공시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실제로 국세청의 홈택스에다가 결산에 대한 공시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인 공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익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를 통해서 법인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요정보의 임직원 현황이나 역할 그리고 기부금의 수입 지출 실적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의 어떤 필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자세하게 기재한다든지 그리고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과 성과를 공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 내부 통제 부분이나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내부 통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면 이 공시 모범 사례 예시인데 지금 보면 이것도 공익법인에서 했던 모범 사례 예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조직 운영 측면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공고하게 되면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사례를 잘 이용해서 이 공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다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정산의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국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의 부정 및 횡령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23년 6월 달에 20년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12,000여 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규모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이 사업에서 1,865건의 횡령에 대한 이 부정 행위들이 적발이 됐고, 여기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보조 사업자의 공시 의무를 대상을 확대를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보조금의 정보 공시 의무가 보조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보조 사업자는 정산 보고서 및 검증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보고서의 외부 검증 의무에 대해서 원래는 사업비 3억 원 이상이었는데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요거는 적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보조금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직 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이 외부 검증을 할 때 주요 불인정 사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면 사업 목적 외 지출에 대한 사례가 이제 하나의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시에 보듯이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농지가 아닌 제방 필지를 포함하든가 이 단지의 토지 면적을 계속 중복해서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마지막에 증빙 미비나 지침 미준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실적 보고서 제출할 때 집행 증빙 서류를 아예 첨부하지 않는 그런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비나 지침 미준서로 불인정이 되는 사례가 흔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인정이 발생하게 되면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게 부정수급이 도대체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부정수급의 정의는 보면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협의는 의도입니다. 의도. 고의적으로 뭔가 부정수급을 한 거. 고의성과 의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의의 부정수급은 오류나 실수입니다. 실수.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뭔가 의도는 아닌데 오류나 실수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부정수급은 환수는 이루어지는데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정수급이 보조금 부정수급의 제재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재와 관련된 법률은 공공재정환수법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요 제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이나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다 동일하고요. 지금 보면 부정수급 금액과 가산이자까지 일단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일단은 환수를 당하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격에 따라서 부정수급의 최대 5배 이상 제재 부과금을 부과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계속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 고도화 방안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정산 점검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지침 준수에 따라서 이행되는지를 일단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집행 내역의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집행정빙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산 점검의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점검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제 보조금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 나라 도움에 대한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60개 정도 되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수행 사업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지침이 각 상이하고, 그리고 과목이나 비용 성격에 적합한 어떤 필수 정비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 사무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이제 드는 그런 업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상 고도화를 이제 저희들이 제언하는 방향은, 첫 번째는 법인 자체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어떤 관리 체계를 한번 이렇게 고도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양식의 어떤 표준화,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표준화시키고 뭔가 이 통제 관점의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고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인 자체 역량도 힘들고 도저히 인원이 지금 없을 때는 아예 이 나라 도움부의 보조금 관리 대행을 등록부터 집행, 공시까지 전 사이클에 걸쳐 가지고 관리 대행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케이스로 해서 맞춤형으로 이 법인에 맞게 정산을 고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설명은 이제 다 드렸고요. 이 내부 통제나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진행하는 업무 자체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내부 통제도 고도해야 되고 뭔가 이 정산 보조금 관련된 관리도 고도해야 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내부 통제나 아니면 보조금과 관련된 어떤 고도화를 좀 하시겠다, 아니면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비용에 상관없이 어떤 사소한 이슈라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